대통령하고 이제 그동안 상당히 사이가 좋았던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하고는 완전히 갈라서는 것 같네요. 뭐 이제 각자 다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 두 분 사이에 나이차가 26세 26년 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입장이 있을 겁니다. 입장이 있지만 이제 논평하는 사람 관점에서 오늘 이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최대의 그 현안 과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이제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면은 미국 민주주의 소위 상하원제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법을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상하원 제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오늘 미국의 지금 최대 현안 과제인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안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집권 이후에 그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법을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미국은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단원제하고 양원제가 아주 다르네요. 지금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감세 법안입니다.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51대 49로 하원은 이미 통과됐고 사원에서 51대 49인데 이게 뭐 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 이게 이름 51대 49인 겁니다. 크로튜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모양인데 아주 어려운 단어네요. 이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절차적 표결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 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서 이게 통과되니까 공화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릴 정도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예비 절차를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절차적 표결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오늘 밤 공화당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번역은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보면은 God bless you all이니까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뭐 다양한 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야겠죠.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던 론 존슨 상원의원, 릭 스캇 상원의원, 마이클 리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환상적인 업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통과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둘, 셋, 네 사람은 설득을 한 겁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모든 공화당 출신의 상원의원 전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집권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감시의 법안입니다.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지역구 주상원의원이니까 주상원의원이 아니고 연방상원의원이니까 주를 대표하니까 이제 뭐 지출 규모 축소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것이고 감시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반대편을 표했는데 이제 다 뜻을 모아준 거죠. 이제 지금 미국의 상원 의사당 표정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토론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예, 법을 이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막 법을 통과시키니까 한 달에 30개 40개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재헌의회 대한민국의 재헌의회 처음에 상하원제로 출발하죠. 그 우남 이승만이 미국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법을 적당히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하원제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절차적 표결 본회의 토론 단계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20시간 정도 필리버스터가 여러분 허용이 안 되면 20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통과시킨 겁니다. 51대 49로 토론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세션이 시작되는 부분을 통과시킨 건데 이제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법안에는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연구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 깎아주는 거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나 푸스탬프의 적용 대상을 줄이는 거 감소 그다음에 세금 감면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이런 가장 첫 번째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청회에 거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원회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넘기는 겁니다. 본회의로. 자, 이제 본회의로 넘기는데 본회의로 넘기게 되면은 이제 하원 토론 및 표결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된다. 2단계가 이제 하원은 비교적 통과되기가 좀 간단합니다. 과반수만 통과되면은 이번에 이제 감세 법안도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켰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상원 토론 및 표결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해 절차가 필요한데 화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필요로 하는 거죠. 51표. 그래서 이번에 51대 49로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화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시간 정도의 토론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제 하원에 통과된 안을 상원으로 올렸는데 상원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렵더라도 통과가 되게 되면은 상원안하고 하원안이 법안이 다른 겁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면 양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단일 법안을 만드는 거죠. 단일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각자 하원에 통과시키고 상원에 통과시켜 가지고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상하원에서 3분의 2 정도의 그런 거부권 무효화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문제를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51대 49로 통과됐다는데 또 무슨 여러분들 뭐 그걸 하는 건가 그렇게 싶어 들여다보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여기는 절차적 표결 20시간 정도의 토론에 들어가는 그 표결을 하고 그다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식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정식 투표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뭐 확실하게 이렇게 통과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상하원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아무 법이 함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그 견제 조치를 갖고 있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대통령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뭐 정치적 생명을 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뭐 무리한 표현이지만, 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문제 제외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역점 사업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작동해 가지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경제학자 용어로 쓰게 되면은 공급 경제학 서프라이 사이드 에코노믹스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 로널드 레이건 당시에 여러분들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세금을 깎으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상원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더 반대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반대했는데 두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 톰 틸 의원입니다. 이 톰 틸 의원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대통령이 다음에 당신 뭐 나오면은 내가 경쟁자를 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신문에 다음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세상을 다르게 보니까 뭐 이 사람 보고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상하고 이 소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상원 의원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 농촌 지역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메디케이드를, 메디케어는 65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주는 그런 의료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를 생각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격렬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톰 틸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위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뭐 당신이 일 좀 똑똑히 해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한 4편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번 법안 통과를 전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톰 틸리스 상원 의원에 맞서 예비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들과 만나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미국의 위대한 국민을 제대로 대표할 사람을 찾을 예정입니다. 당신 다음에 내가 제거하겠다 이런 겁니다. 당신 이렇게 공화당 당론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게 되면 딱 지금 두 사람이 남은 겁니다. 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장문을 쓴 겁니다. 장문을 써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겁니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평소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와는 달리 68%의 세금 인상을 주겠다고 전국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큰 요지는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당신이 반대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복하겠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당신 재선 위해서 상원의원 나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톰 틸리스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그냥 여러분 우기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논리로.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톰 틸리스 위원은 메디케이드 삭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농촌 지역 병원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상원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장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톰 틸리스란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 보시거나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넣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늘 노스캐롤라이나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의 뭐 목을 걸고 여러분 추구하는 감세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건데 이렇게 결사적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농촌 지역 의사결정과 병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역구에 피해가 가니까 뭐 감세 법안이고 이런 건 난 모르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 안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원 의원 입장에서 있으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다 한 거죠. 다 했는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건 뭐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다음 이제 두 명 가운데 또 한 명이 켄터키 출신의 여러분들 상원 의원인 랜드폴 상원의원입니다. 오늘 랜드폴이 노 했습니까? 이 친구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랜드폴 상원 의원 모습입니다. 아마 외신 가끔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좀 익숙할 겁니다. 어김없이 일론 머스크가 비용을 들여가 여러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한 연방정부에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총 5조 달러 정도 늘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감세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을 충분히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지출을 더 깎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 지금 톰 틸리스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켄터키의 폴 케네디 상원 의원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석을 갖고 있는데 간신히 51대 49로 이제 토론 절차가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든 간에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또 상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가 좀 격차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는 천재적인 사업가지만 일론 머스크가 나라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일을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본인의 가장 역점 의제가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게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만일 미국의 상원 의원 입장이라면은 마지막까지 씨르다가 이제 포결 직전 지금 정도는 명분이 서니까 논리를 잘 정리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통령 입장을 고려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 세상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또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라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하기야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대통령이야 4년제니까 물러나면 그만이고 내 돈이야 수백조 되니까 뭐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평판 이런 거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판을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또 대통령을 공격하면은 한마디로 제 입에서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친구네. 나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가로서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마 금세기에 나오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이런 정치까지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차이가 있으면은 내가 대통령이 보는 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번 반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분들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머스크가 상원의 감세 법안을 비난했다. 수백만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고 그리고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프로젝트에 세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발언을 가지고 팍스뉴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지금 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게 지혜라는 것은 특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가로서 출중한 능력하고 정무적 감각 같은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이번 상원 감시한 법안은 인세인 미친 짓이고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시간 전이니까 상원에서 이제 토론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팍스뉴스 인터뷰 때 일론 머스크를 여전히 많이 감싸주는데 아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26살 자기보다 작은 사람은 아들뻘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좀 관대해지고 그렇게 되죠. 아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마음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식이 부모 마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고 나면 이제 그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해방하면 안 되는 거죠. 방해하면은. 그래 제가 좀 철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재적인 사업가는 천재적인 사업가인데 지금 이 윈지님이 잘 말씀하셨네. 지금 전기차 한 대 6,000불 보조금을 세금 감면에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솔직히 딱 까놓고 나면은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불이 중단되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불이 중단되니까 이번에 반기를 든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선거전에서 신세를 졌다 해가지고 본인이 여러분들 다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잘하셨네. 전기차 한 대에 6,000불 보조금 받은 거 그걸 이번에 이제 폐지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거는 폐지하는데 왜 가스하고 여러분들 석유 산업의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 입에서 업자는 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 밀어줬으니까 그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윈지님께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 산업에 정부가 보조를 안 하면 많은 실직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별로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의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또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인용했대요. political suicide 정치적 자살이란 거 아닙니까? 말도 어떻게 심하게 써야 되냐 이야기죠. 내가 영어권 국가에서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뉘앙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자살 이런 표현은 내가 봐도 너무 강한 표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고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내 안다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고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투자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한 10% 이하 정도는 가질 만큼 가치 있는 주식이고 금세기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는 저커버그 수준이나 베조스나 이렇게 아마존 창업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단계가 높다. 나는 극찬을 하는 거죠 사업가로서.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둔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영어 표현으로 와이즈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 천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50대 남자치고는 조금 왔다 갔다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굴 생긴 대로 노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다시피 여러분들 이 법안에 거의 정치적 생명의 상당 부분을 거는 상태인데 이런 여론조사나 만들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큰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는 규제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까거나 공격하거나 대통령의 의제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땐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사업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매시브 스트레치c 에러다.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아니 대통령도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반발하냐. 자기 사업하고 관련된 보조금이 축소가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번 감세 법안에서 보조금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 윈지님 말씀처럼 한 대당 6,000불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걸 깎은 거죠. 태양광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 가스 산업이나 석유 사업 같은 전통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계속 존속시켰냐. 아니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인 거지. 대통령 지지 기반도 있을 거니까. 이런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만했으면 된 거지. 지금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및 보조금 삭감과 철폐,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 철폐와 세금 부과 반대,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테슬라와 솔라에너지 사업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거죠. 특히 아마 이번 감시안에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아마
원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려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해패라는 이런 데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전부 다 들어줄 수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제외되는 법안이다.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수백만짜리 이런 일자리가 보조금 없앴다고 여러분들 없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보조금을 미래 유망사업인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하기 때문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통 오일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혜택 철강 생산을 위한 석탄의 보조금 지불을 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아 그거야. 오하이오나 아니면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 이런 석탄 산업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켄터키 출신의 여러분들 랜드폴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넓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속이 좁은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삭감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겁니다.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at the end 끝에 그 친구가 a little bit upset 약간 뭡니까 맛이 간 것 같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That wasn't appropriate. 그거는 즉 옳은 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논평하는 사람들의 논평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격식도 차리고 조금 전후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대통령이 높게 평가를 했습니까? 사람 관계니까. 그런데 닭이 똑똑한 맛에 사니까. 오늘 팍스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우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 그건 뭐 나이차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가 그럴 수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좀 바꿔야겠네요. 정책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정책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책은 특히 관세 정책, 무역 협상 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그거는 인터뷰를 보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신 인터뷰입니다. 최신 인터뷰 2025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팍스뉴스의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이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인터뷰 또 본인 SNS에 오늘 팍스뉴스에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란에 대한 국방부 연구소의 초기 정보 평가 보고서 유출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CNN 기자에게 누가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주도했던 그는 나탄저 이스파한 포도 핵 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성과를 폄하하기 위한 그런 CNN의 정보 유출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틱톡 문제, 미국인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중국에 전달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틱톡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명령을 내리고 몇 차례 걸쳐 가지고 파는 시점을 계속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틱톡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2주 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에 대해서 휴전이 여러분들 바로 시행이 될 때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란의 복구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의 국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에어컨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농축은 나쁜 단어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드린 바와 같이 핵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면 미국이 다시 여러분들 포격을 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주도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무산된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불쾌한 이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피려가 한 거죠.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사회자가 그들은 우리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고 지적재산권, 페타닐, 코로나 등 모든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페타닐을 퍼뜨려 사람을 죽게 하고 코로나를 퍼뜨리고 하는 것이 다 중국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국하고 이런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히 수위가 높은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수위가 높은 불신 국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다가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야 될 비용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팍스뉴스의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양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불신을.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선거 민주당의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당선된 34세의 젊은 양반 그런 공산주의자입니다. 뉴욕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해봅시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저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런 옳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뉴욕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여러분들 지원을 다 끊겠다는 겁니다. 뉴욕시장이 누구든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매우 강경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내니까 민단위를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욕시장이 만일 그가 당선되게 되면은 내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연방정부에서 한 페니도 여러분들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단위가 당선되면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자금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이런저런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간 화를 냈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옳은 일도 아니고 합리적인 일도 아니고 이성적인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일도 아닌 겁니다.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급진 좌파 성향의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이번에 드디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연방의 하급 법원의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어 전국적으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막아준 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일론 머스크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좀 나간 거죠. 사람이 다 가지기가 힘든 겁니다. 지혜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뭐 이해를 하죠. 워낙 사업가로서는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성숙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틱톡을 살 수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룹을 잘 조직했습니다. 2주 안에 누군지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틱톡이 중국 손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국의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미국의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를 훔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시면은 원정 출산길이 앞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가 한국인이면은 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서 나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엊그제 미국의 나쁜 판사들이란 그런 제목으로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의 연방 지방법원의 판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것은 자기 지역에 한정돼야 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미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대법관들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방 대법원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1시간 만에 백악관 대변인하고 이런 함께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죠. 202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전국적인 차원의 법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법권 남용을 줄이려는 대법원의 시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3명은 당연히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주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이번에 22개 미국에 주는 이제 이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22개 주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당분간 속지주의가 여러분들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28개 주는 당분간 여러분들 속지주의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개 주에서 만일 한국인 유학생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 되지 미국 국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이 트럼프의 여러분들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뉴욕 등 22개 주 주로 이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죠. 위헌 소송에 제기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제 미국은 출생시민권 법적 근거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규정이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나라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캐나다 미국 몇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국 부모들이라도 대개 유학생들이 유학 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금지하는 미국이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속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행정명령에 이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뉴욕주 같은 22개 주는 일단 연방지방판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지시킨 겁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 등 22개 주에서만 출생 시민권이 유지되고 속지주의가 유지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28개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책 변경입니다. 시민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거죠.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지역이 엘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대부분 다 공화당 색채가 강한데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퍼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알래스카 여기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아기를 낳으면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겁니다. 부모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유학생 신분이나 주재원 신분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그런 시민권 규정과 관련해서 큰 변화인 거죠. 물론 그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직 여러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곳이 28개죠.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 가처분 신청을 가지고 일단 중지시킨 경우가 22개죠.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 색채가 강한 지역이죠. 미시간, 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지주의로
미국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출생 시민권 속지주의를 금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28개 주에서는 일단 시행이 되는 겁니다. 28개 주에서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의 실행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어느 사람도 이렇게 이런 조치를 실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신념에 따라서 6월 27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가처분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권한이 연방지방법원 하급심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발동하는 효력 중단 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해당 법원의 관할로 제한돼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여러분들 대통령 행정명령에 브레이크를 갈아 전국적으로 정책이 실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넌센스인 겁니까? 전국적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판사들이 대통령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명령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28개 주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 및 태어나지 않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지주의로의 복귀에 관한 행정명령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혈통과 관계없이 전부 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에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부모의 혈통에 의하지 않고 그 나라에 난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을 부여한 나라는 파키스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원정 출산 문제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히겠죠. 원정 출산 문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속지주의가 문제가 많습니다. 속지주의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힘든 일에 손을 넣고 싶지 않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함과 동시에 재임 기간 동안에 출생권 부여의 기준이 되는 속지주의를 이번에 바꿔야겠다. 속인주의로 부모의 혈통에 의해 가지고 시민권을 부여받는 쪽으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지주의 폐지, 속인주의 채택, 부모의 혈통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시민권을 부여받는 이 행정명령 14160이 과연 위헌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법원이 2025년 10월부터 아마 심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묵사발 망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해커 단체가 이란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러분들 해킹을 해가지고 약 1억 불 9천만 불 상당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여러분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이란에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송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 금융 결제를 하기가 어렵게 여러분들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자금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상당히 유행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소개했던 USDT, 테더, USDC, 서클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료도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란이 많이 사용을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이란과 정부와 관련이 깊은 해커 단체의 행동은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프레데토리 스페로라는 건데 약탈적인 스페로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해커 단체가 이란을 자주 여러분들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2024년 1월 25일 날 기사입니다. 1월 25일 날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철강 회사도 이런 폭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6월 18일입니다. 사이버 전쟁을 벌린 거죠. 이게 아마 이란에서 굉장히 큰 은행인 모양입니다. 셰파은행. 셰파은행을 여러분들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전 출납기나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사이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폭탄은 주고받지 않지만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버린 거다. 사용할 수 없게끔. 친이스라엘 해킹단체인 약탈적 스페로가 2022년도 이란 후제스탄 제철소 물리적 파괴를 단행했고 이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의 철도 시스템도 다운시키고 주유소 결제 시스템도 다운시키고 온라인 뱅킹도 다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크게 보도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과 연계된 해커 단체 약탈적 스페로라는 그런 해킹 그룹이 이란의 금융 시스템을 여러분들 공격을 한 겁니다. 금융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훈련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보안 분야에서 이스라엘 인재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스라엘과 연계된 약탈적 스페로라는 해킹 그룹이 이란의 여러분들 금융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흔들어 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를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국에 결제를 중단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러분 해킹을 해가지고 셧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단체가 이스라엘 정부의 후원을 받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약탈적 스페로라는 해킹 단체가 이스라엘과 연계된 그런 단체로 의심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이란인들과 이란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금융조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란 군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란 국영은행 셰파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 현금 인출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국영은행 셰파뱅크에 대한 해킹으로 군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를 포함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많은 현금 인출기가 중단된 전부가 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공격한 겁니다. 해외 송금으로 이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노비텍스를 해킹해 가지고 1억 달러 정확하게 9천만 달러의 인출을 해서 플랫폼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추가 공격 방지를 위해서 이란 정부는 온라인 활동 대부분을 지금 자발적으로 내린 상태고 이란 정부는 외국 전화기나 왓츠앱 같은 메신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은 일체 노트북이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격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해킹당한 1100만 명의 고객의 노비텍스 최고 경영자가 이번 공격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란 국민의 정서적 고통과 재산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주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노비텍스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테더, 서클 같은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인들 가운데 외부에 나가 이런 일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보내는 송금들이 대부분 다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 노비텍스 같은 걸 이용했을 겁니다. 해커들은 노비텍스를 상대로 한 작전에서 주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의 열쇠를 확보한 다음에 1억 불어치의 토큰을 다른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해커들은 F IRGC 테러리스트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친이스라엘 해킹단체 약탈적 스페로는 이스라엘 혁명수비대의 재정 생명줄을 끊기 위한 집요한 고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여러분들을 경고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이란의 고귀한 국민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친이스라엘의 노비텍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과 셰파은행에 대한 공격 모두 피해가 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번 주에 다시 오픈한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셰파은행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여전히 입출금이 불가능한 겁니다. 전쟁이 전쟁.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 인재들이 이스라엘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친이스라엘 해킹단체 약탈적 스페로의 사이버 공격은 이란 석유 구매나 은행과의 상호작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타격에 추가적인 또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뭐 육안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텔아비브에 있는 사이버 보안회사 CEO의 이야기가 사이버 작전 그룹의 정교함 스펠로 약탈적 스페로라는 그런 해킹 그룹의 정교함 목표 선정 및 지정학적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행위자의 프로필과 유사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스라엘 정부를 대신해가 여러분들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참 중국을 조심해야 되죠. 한국이 그렇게 야물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가 다 도와줬죠. 독립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망해서 독립을 한 것이고 건국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6.25 정전도 자기 혼자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미국이 지원한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얻으면은 인간 같은 그런 피조물은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기가 힘들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다 쉽게 얻으면 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싸우는 걸 보고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그 사람들은 외세의 도움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영국이나 미국이 좀 도와줬지만 나라가 시작되고부터 투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나라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하는 것을 숙명으로 보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보다도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의타심, 의존심,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걱정을 합니다.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이 티벳을 어떻게 복속시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한족한테 복속시키는 신장 위구르가 마찬가지고, 티벳이 그렇고, 홍콩을 복속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국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방 국가들을 한족 치하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는 것을. 그 자유롭던 여러분 홍콩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티벳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로부터 언어를 빼앗는 겁니다. 스틸 랭귀지, 그리고 홈라이프, 중화민족 사상을 여러분들 집어넣기 위해서 기숙학교를 여러분 도입해 가지고 가정교육이 못 미치도록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인들은 더 야무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독립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고개가 여러분들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어야 이런 나라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비행기가 지켜주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티벳을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티벳이 여러분들 대충은 이 라사, 여기가 수도죠. 1959년에 복속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를. 목택동이 복속을 시키죠.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이게 중국은 적어도 20년 동안 티벳의 어린이들을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국영기숙학교로 안내해서 티벳 문화를 발전시키고 공산당 통치에 반대하는 세대를 무디게 만든다. 중국은 저런 제국 경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훨씬 더 그런 이 시간의 길이가 깁니다. 수십 년에 걸쳐가 여러분들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족 체제로 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수십 년 여러분들이 시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떤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육을 장악하는 겁니다. 교육을 장악하게 되면 한 세대가 가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조선 자치구란 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교육을 장악하는 겁니다. 교육을.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양한 방면 여러분들 전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각 분야의 요소의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 친중파를 전부 다 이런 퍼뜨리는 겁니다. 신문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기사는 교육을 장악하는 것, 한 세대 보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
기숙학교를 통한 세뇌 작업, 티벳 일원의 기숙학교 학생 80만 명 이상, 전체 학령기 티벳인의 4분의 3을 기숙사에 수용해 가지고 일부는 4살짜리 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부모의 방문을 가장 여러분들 제한하고 방학 중에도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티벳 전통 문화 불교 신앙을 가정에서 전수받는 걸 차단해서 완전히 중국 이런 문화에 동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기숙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만다린 교육을 강화하고 티베트는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모국어 사용 기회를 박탈하고 티베트 지역의 유치원에서 벽에 걸린 것은 영어 알파벳이나 중국어뿐이고 티베트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아이들이 티베트어를 읽게 만들어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 여러분들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데 주변 국가를 그냥 무너뜨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겁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티베트를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중 언어 정책을 폐지한 거죠. 2021년에 티베트 수도 라사를 방문한 시진핑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조국 중국 민족 중국 문화 중국 공산당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더 강한 동일시 의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붉은 유전자가 그들의 혈액에 스며들어 그들의 심장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생각인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영원히 한반도를 완전히 중국에 복속시키는 겁니다. 평양 자치구 서울 자치구로 만드는 걸 겁니다. 정치적 세뇌와 공산당 충성교육, 기숙학교와 유치원에서 중국 공산당 이념과 중국 문화에 대한 정치적 세뇌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교과목에는 공산당 역사와 정책, 중국 민족 공동체에 대한 충성 등이 들어있고 학교에서는 1959년 중국의 목택동이 주도했던 티벳 점령을 기념하는 농노해방의 날 같은 행사를 통해 공산당 업적을 강화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지키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 이야기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이러면은 야물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남 밑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능을 극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본능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되니까. 오늘 이 명예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전상인 교수가 외로움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되냐 이런 글을 기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외로움 담당 차관이나 이런 것을 아마 임명할 모양이죠. 내가 속으로 야 인생 자체가 외로움인데 삶 자체가 외로움이고 인간 본래의 정체성 자체가 외로움과 여러분들 동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외로움을 뭐 해결해 줘? 네가 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야기. 네 외로움이나 잘 해결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여러분들 외로움이 즐거움이고 외로움이 본질이고 외로움이 핵심인데
아니 차관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희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름 저는 뭐라고 해결하는 거 하니까 정부 영역과 권한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시하는 전상인 교수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글이 이런 추세가 뭘 이야기하는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권한, 정부의 영역, 정부의 예산, 정부의 규제가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대가. 그 민간이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줄이를 트는 겁니다. 전부가 다 세금 들어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감세를 하지 않습니까? 감세를. 그게 뭐냐. 그 양반 아는 겁니다. 사업을 해봤으니까. 인센티브 메터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어떻든 세 부담을 낮춰야 모든 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이야기합니까? 외로움 담당 차관이 생기면 외로운 담당 차관부가 있을 것이고 외로운 담당 서기관이 있을 것이고 외로운 담당 사무관이 있을 것이고 외로운 담당 서기관 외로운 담당 차관부 외로운 담당 차관이 지 이름도 지 앞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해결을 못하잖아요. 생각들이 너무나 짧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 웃었어. 응?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외로움 관련 정책이다. 공약집에는 정부 내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찬 거죠. 외로움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아니 삶 자체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외로움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지만 새 정부가 외로움을 국가정책 목표로 정주자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로움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 이야기죠.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의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책임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독립정신에 대한 여러분들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로움 관련 정책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풀리고 어수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 대인관계의 양과 질까지 국가의 계산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영역에 귀속될까 염려스럽다. 이런 것을 사회공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상가상 한국 정치는 포퓰리즘이 대세다. 외로운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옆길로 새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권한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한국 문화는 국가주의 문화인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 서구처럼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개인의 발견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나라인 겁니다. 국가주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국가주의 등에 올라타게 되면은 더 많은 정부, 더 많은 과세, 더 많은 민간의 질식이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한국은 교역국가입니다. 교역국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에서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여러분 예산, 더 많은 정부 역할을 하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질식사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때 확장 재정을 주도했던 양반이 이 정부에서 화려한 부활을 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대세를 역행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다 준비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대세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다음에 부산물이 뭐가 생길 건지를 여러분이 잘 예상을 하셔가지고 개인의 재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겠죠. 사람은 본래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사랑하고 외로움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라가 그걸 다루겠다. 뭐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지를 강화해서 당신의 주택을 도와주겠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철학 부재가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 오후 8시에 했던 포르투갈의 야망2 못 본 분 계시면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